오늘 이제 한국갤럽의 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매주마다 하는 거죠. 지난주에 쉬었는데 2주 만에 했는데 보니까 이제 일부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평론가님. 3%포인트 오른 23%를 기록했는데 좀 어떤 지표라고 해석하십니까? 일단 뭐 반등했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여론사 질로 보면은 반등하기보다는 잠깐 보수층에서 결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뭐 원전 수사하겠다고 갔는지 그때도 사실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이게 바닥으로 떨어질 더 진짜 추락할 곳이 없을 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10% 지지율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네. 10%대 지지율. 근데 체코 가서 원전을 우리가 수주를 했다라고 하는 걸 와서 홍보할 경우에 일종의 보수층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일정을 그렇게 좀 맞춰놓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론조사에 그대로 사실 좀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부정평가 사유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는 저희가 뭐 1, 2, 3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예를 들면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소통 미흡 그리고 뭐 민생 물가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그건 1, 2, 3이 그대로 나왔는데 긍정평가 요인에서 외교가 갑자기 툭 하고 올라갔고 그다음에 원전 수주가 그 다음에 그 미치긴 하지만 올라가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3%는 그 홍보 효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다음 주도 이렇게 나올 거냐? 전 다음 주는 이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가 그동안에는 한 3% 정도 나왔거든요. 전체 이제 비율로 보면은. 네. 근데 이번에 6%로 뛰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 보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만약에 다음 주에 반영이 되면 이젠 보수층한테 물어봐도 이건 더 이상 김건희란 이름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게 그대로 고정이 되던가 아니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3%는 보수층에서 3%포인트가 이전보다 올라간 게 숫자가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70대 이상의 지지율이 팍 하고 그러니까 네. 지지율이 훅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네. 추석 연휴 전에 응급실 뺑뺑이나 이런 게 막 얘기가 되면서 드디어 70대가 긍부정 평가가 뒤집혔다. 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의미 부여를 했는데 다시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3일 날 조사 이게 왜냐하면은 추석 연휴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조사가 뛴 거예요. 2주 만에 조사가 맞습니다. 나왔거든요. 13일에는 긍정 평가가 37, 부정이 48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한 거는 긍정 53, 부정 3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추석 연휴를 좀 지나고 그래도 그 정도 사태까지는 우리가 걱정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네. 이런 안도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요인이 반영이 되면서 한 3%포인트가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게 이제 지표상으로도 부정평가 요인으로 3%포인트 상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준호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시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의혹 가운데 또 구체적으로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관적 공사 관련해가지고 네. 그 업체 관련된 의혹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증축 부분에 대한 그 참여했던 업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 21g 뭐 물론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네. 논외로 하더라도 네. 이 21g은 쉽게 얘기해서 인테리어 업체예요. 그런데 대략 이제 위성 사진상으로 한 14평 정도 규모에 대한 증축 공사가 있었을 것이다. 있다. 그리고 이게 뭐 사우나실이다 이런 이제 단독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21g이 증축을 할 수는 없어요. 건설 산업 기본법상 인테리어 업체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컨소시엄을 맺어서 이제 그 종합 건설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회사가 제주도에 있는 그 원담이라고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참여를 했느냐? 근데 이 원담 회사에서는 저희가 건설을 할 때는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부터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그렇겠죠. 야 일주일 만에 어떻게 그렇게 증축을 할 수 있니? 라고 했더니 그 대표가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일찍 시작했어요. 이게 건축법 위반입니다. 즉 세상에. 21g 인테리어 업체가 증축을 했다면은 건설산업법 위반이고요. 이 건설을 했다고 증축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 이 회사가 원담. 날짜부터 이전부터 건설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건축법 위반이에요. 어쨌든 위반이네요. 그렇죠. 계속.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하나는 21g을 수의 계약했는데 감사원에서 도대체 이 21g을 누가 추천하고 어떻게 수의 계약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리고 21g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과 관계가 있다 했는데
뭐 이게 후원을 했다 이 정도로만 지금 나왔는데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1g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 쪽과 전시회를 수차례 했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뭐 시공 이런 것들을 했던 이력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경제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특혜성으로 21g과 수의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 첫 번째. 두 번째 그 증축 과정 중에서 혹시 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캐내야 되겠죠. 와, 감사원에서 대충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위반 사례들이 네. 막 우수수 나오는데 만약에 진짜 정밀하게 하면은 우리나라 세금 국고 손실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국토부에 그 자료 요청을 여러 그러니까 차례 자료 했어요. 찾았을 거 아닙니까? 야 너희들 대장 떼와라. 너희가 관리하니까 키스콘이라는 데다가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발주처에는 행안부 그리고 실제 이거를 시공을 했던 데가 여기다 등록을 하게 돼 있어서 다 떼보면 뭐에 얼마를 썼는지 네. 도대체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네. 봐야죠. 못 본다는 거예요. 왜요? 안 된다. 기밀이에요. 국가안보상이죠.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요청을 하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안 주면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국토부 장관 고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네. 아직 고발까지 들어가진 않았고요. 근데 감사원에서 썼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 회사 명은 안 나와 있는데 추론하면 대충 회사 명이 나오게끔 그렇겠죠. 자료가 네. 상세하게 담겨 있고 그걸 국토부에서 제공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감사원은 감사를 위해서 국토부에서 그런 자료를 제공받고 국토부를 감사할 수 있는 국회에는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거죠. 뭐야. 굉장히 그러니까 의아한 지점은 기본적으로 관저공사라는 게 뭐 사비를 틀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기반으로 해가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네. 하니까 그 자료를 달라면 줘야 네.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드레스룸이나 사우나실이라고 추정되는 그곳들이 국가 안보와 어떤 관련이 뭐 있냐고요. 어떤 그 주요 시설인지를 좀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 네. 대해서는 면밀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화나는 거 안 써도 되는 돈이었잖아요. 그냥 멀쩡한 청와대 있으면은 되는 거를. 아, 근데 사실상 그게 국가 안보를 뭐 위험을 빠뜨리는 일도 전혀 아니겠지만 설사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그런다고 하면 네. 그럼 그 국회의원들한테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을 시켜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충분히 다 그렇게 공개 안 해왔어요. 하는 지금까지.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지점들 때문에 국토위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증인을 신청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라도 듣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네. 지금 21g 측도 저희가 증인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나올 예정이래요? 증인 신청 어제 저희가 본회의가 늦게 끝났잖아요. 네. 본회의 끝나고 나서 상임위를 저희가 정회를 해놓은 상태라 상임위를 다시 열어가지고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망라한 의혹이 많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평론가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포인트입니까? 김건희 여사죠 뭐. 이거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뭐 어떻게 얘기가 네. 필요합니까? 더 이상 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관저공사가 그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관저공사를 그렇게 했다 그래도 아니 당연히 관저를 많이 쓰는 사람은 여사일 거고 여사가 거기 개입되지 않았겠어요? 라고 하는 걸 국민의힘 쪽에서 아마 여전히 의혹 제기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 영부인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일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이제 외부 인사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사한테 어느 정도 그걸 뭐 자기가 아무래도 공사를 하고 자기 취향에 맞게 고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대통령실 참모가 있을 거고. 그럼 여사가 나 저 사람이 임명하고 저 사람이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합법적인 방식 내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경쟁입찰을 그래도 붙이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쟁입찰 붙이고 절차는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건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될 만큼 엉망진창으로 했다는 거예요. 공사도 뒤바뀌고 순서도 엉망이고.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실이 완전히 무능한 집단이거나 아니면 여사란 사람이 막강하게 권한을 휘둘렀던가 둘 중에 하나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꼬리를 무는 의문점 중에 하나는 결국은 그 업체를 누가 선정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담당 비서관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모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전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거기서 단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도 네. 결국엔 누가 왜 지시했느냐 거의 다 퍼즐은 맞췄는데 딱 그 부분에서 막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왜 21g인데 누가 시킨 건데 지금 이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특혜성이 있는지 이게 모든 사건에 공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권력의 사적 남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21g이 공사를 줄 때도 18개 업체 공사 이제 맡기면서도 15개가 무자격 업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고 그런 권한이 사실 권한도 없지 어떻게 보면 네. 엄격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 있다고 치죠. 거기까지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 외의 것들도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정하고 거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 그 얘기는 결국 국정농단이라는 얘기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그 이 부속실을 만들지 않은 거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속실에서 나오는 흔히 말하는 오더, 네. 명령 이런 것들이 이게 누구한테 나온지 구분할 수 없게 된 거죠. 대통령인지 그게 영부인인지 그렇죠. 다른 예를 들면 그냥 부속실에서 나오는 거니까. 음.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공동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라고밖에 여길 수가 없고 선택되지 않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네.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김건희 여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선거 때 얘기했던 것처럼 내조만 하고 있었다라고 네. 한다면 이런 일들이 불거질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불거지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대단히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예. 저는 이거 관주공사 관련해 가지고 제일 조금 단적으로 충격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 관리 비서관한테 누구한테 추천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고 하잖아요. 네. 보통의 감사원 같았으면은 기억이 안 나세요? 알겠어요 하고 바로 검찰에 고발 조치 들어갑니다. 그럼 검찰에 가가지고 피해자로 가가지고 기억이 안 나잖아요. 많이 혼납니다. 기억이 날 수밖에 예, 없겠네. 기억이 안 난 것도 다 나가지고 상세하게 그때 상황까지 다 묘사를 할 수 있도록 혼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기소로 이어지는데 얼마나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종의 무엇인가가 작동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군요. 기억이 안 난다고 적고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은 그렇죠.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지금 구형을 2년 때린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라는 게 이게 관저공사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연일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도 매체를 통해서 인지도가 방송, 최고야. 네, 인터넷 매체 가리지 않고 대단해. 특히 이 사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관여 의혹 같은 경우에도 JTBC가 정말로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종호 씨와 이제 통화를 했다는 건데 그날이 2021년 4월 14일 네. 이렇게 특정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날이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엑셀 파일 관리했다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 민모 씨가 검찰에 하필이면 비공개로 조사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어떤 지표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기사에서 더 개인적으로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건요. 그 민모라는 사람이 이종호의 처남 이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사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가까운 그러니까 사이군요. 이종호 처남이라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다 가까운 사이인 가까운 거예요. 사이네. 그러니까 이종호란 사람을 고리로 해서 블랙펄 인버스트먼트 그 회사를 통해 가지고 2차 주가 조작 사건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있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뭐 할 때 김건희 여사가 연락을 취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결국 나중에 23억 원이라고 하는 이득을 자신의 어머니하고 얻었고 근데 지금도 그걸 부정하는데 그러니까 주가 조작 그 편지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범 그러니까 2차 주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민 씨한테 보낸 편지예요. 맞아요. 그게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 씨. 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이거든요. 관리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알려져 제가 있죠. 정확하게 네. 표현을 그렇게 엑셀 할게요. 파일을 관리한 것으로. 예. 네. 그러니까 그 민 씨한테 굳이 왜 편지를 보냈을까 이것도 전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 네. 그 민 씨한테 쓴 편지에서 김 여사가 기소에서 빠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자, 우리만 달려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윤 대통령 대선 출마 공식하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 이제 특수한 관계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던 당사자가 최상병 사건 때 그때 VIP 운운하면서 내가 임성권을 마치 빼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하는 전화 녹취록이 공개가 되기도 했잖아요. 네. 이 얘기를 왜 굳이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주가 조작 사건 때 이종호라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있고 거기에 최측근이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계좌를 김건희 여사가 관리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고 네. 이 사람들이 한 몸뚱이처럼 계속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기소될지 말지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리고 이종호라는 사람하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였고 이종호는 결혼 이후로 연락 안 취했다고 하는데 연락 취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다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최상면 사건 때도 연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이라는 걸 고리로 일종의 낚였다. 이종호한테. 저는 낚여서 네. 이종호가 뭔가 있을 때마다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전화번호가 얼마나 중간에 한 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제가 모르지만 네. 그 전화번호 그대로 갖고 있으면 검찰이 압수수색하면 어마어마한 게 나올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전 궁금한 게 민모 씨가 검찰에 비공개로 불려갔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 사실 이건 언론에도 안 나왔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이종호 씨한테 전화를 하죠? 저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수 있겠다라는 추측, 의심을 해봅니다. 그냥 그 검사의 얘기가- 부인일 뿐인데 어떻게 맞아요. 비공개 조사를 알고 이종호한테 전화를 부인일 하냐고요. 뿐이라니요. 부인 그게 그럼 뭐예요? 중요한 거죠. 그럼 뭐예요? 부인이니까 그게 답이 있는 저희 거죠. 남편은 제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참고로 이게 뭐 부부관계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도 그렇죠. 이렇게 유지하시는 화장 거군요. 진하게 한 걸 모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오현 씨가 어디서 남아요. 다른 방송에서 혹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촉이 좋은 게 뭐냐면 촉은 없는데요. 이게 도이치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20년입니다. 네.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2020년 초까지만 해도 경찰 내사 보고만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내사가 들어갔는데 왜 내사 중단 조치가 이루어졌을까? 이걸 다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최강욱 의원 등이 해가지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었던 시절이고 그다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의혹이 커지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야 그럼 다시 수사해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두 수사가 있었어요. 하나는 의정부지검으로 간 수사가 하나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가 사무장병원을 했다고 하는 요양병원에서 22억인가 건강보험료 건보료를 부당하게 받아간 게 있었단 네네. 말이에요. 그것도 최은순 씨만 쏙 빠져나갔어. 나머지 공범들 이사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기소돼가지고 재판까지 받았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시끄러워지니까 최은순 씨 물론 나중에 무죄 받기는 했지만 당시에 다시 기소를 하게 돼요. 그 한 갈래가 있고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들어가는 게 한 갈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가니까 또 하나의 사건이 뭐가 있냐면 대전지검에 내려가 있는 탈원전 수사, 즉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문제 가지고 그 수사를 갑자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거기 한동훈 그 검사가 기획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걸 다시 서울 끌고 올라와요. 그래서 다시 그게 수사가 들어가요. 얘기는 뭐냐면 윤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과 관련돼 있거나 자기 처가 관련돼 있는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문재인 정권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찔러버리려고 대전지검에 내려온 걸 갖고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검찰총장 시절부터 자기 처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발 사주 사건도 그거의 한 네. 연장선에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보면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 태도를 버리지 않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네. 거기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검찰총장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꿰지면서 윤 대통령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다. 네. 확정은 못하지만 나중에 가서 언젠간 이것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아마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디토케이님이 오윤혜 씨 완전 전문 평론가가 다 아니에요. 되었네요. 이렇게 하면 10%를 이렇게 봤잖아요. 매력이 네. 다 떨어짐 이러면서 이거는 왜 빼요?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이것만 써주네. 저는 이런 걸로 상처 안 받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한 수심위가 2차례 열렸는데 네. 한 번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불기소 결정이 났다는 거고, 그러나 공여자인 최재형 목사가 소집한 수심위에서는 8대 7로 어쨌든 간에 기소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어제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주례 보고에서 그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그 둘 다 불기소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대충 짐작은 갑니다. 뭐 불기소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손뼉이라는 게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데 지금 마주쳤는데 소리가 안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어쨌든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청탁금지법 제8조 5항에 보면 네. 공직자나 배우자나 금품을 수사하면 안 되고 약속, 대가 이런 걸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무 관련성과 상관이 없이 처벌할 수가 있고 과거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심의를 한 건데 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때도 냉정하게 김건희란 이름을 지우고 알선 수재까지 검토를 했다면 이것은 기소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으며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15번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그중에서 3번은 지금까지 내용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2번이라는 자료가 있잖아요. 사례가. 네. 근데 그중에서 기소를 하라고 했는데 기소를 하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하지 말라고 공고한 거에 대해서는 기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검찰이라는 조직의 기능과 목적과 업무가 어쨌든 수사해서 기소하는 게 이들의 로드맵이에요. 이걸 못하면은 능력이 없는 거고 잘하는 게 능력 있는 검사라는 조직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어떻게 보면 기소를 하라는데도 기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됐다.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을 아마도 더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겠죠. 이게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거고 나중에 아마 길이 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라는 조직은 기소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인 거예요. 근데 기소를 하라 그랬는데 기소를 안 해버려요. 그럼 자기 역할을 안 하겠다는 뜻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문제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을 기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직무용화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기다리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거긴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다른 처벌 조항과 관련돼 있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뇌물,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직무연관성이 있는데 그거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기소는 지금 못한다 하더라도 기소 중지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한테 부담될까 봐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불기소로 되면은 다시 조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소 유예가 아니라 불기소로 돼버리면. 대통령 아니요. 현재이기 때문에 네. 기소를 하더라도 기소 중지가 되는 거죠. 아 그럼 나중에 이게 불기소로 나중에는 할 수 있죠. 처분하면 나중에 대통령 임기 끝나면 할 수 있는 다시 거고요.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불기소 결정이 나면은 서울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항고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다시 또 들여다봐야 돼. 어차피 네. 이거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결코. 재밌는 일이에요. 그 같은 사안에 대해서 수심위가 2차례 열렸는데 한 번은 괜찮아라고 얘기를 한 거고 한 번은 죄가 있어. 한번 살펴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가져가서 기소를 해야 되는 검찰이 야 이거는 권고 사항이 이제 강제성이 없어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정말 그 국민들이 조금 쉽게 풀어서 들어보시면은 너무나 재밌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야 검찰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네. 월급을 뺏어야 됩니다. 월급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사는 그렇게 하라고 검사를 임명해 놓은 거예요. 월급만 뺏어서 돼요? 처벌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나중에 가서 처벌을 할 수 있겠지만 꼭 해야 지금은 안 됩니다. 하겠지만. 네, 그 김건희 여사 어쨌든 문제가 이제 전국에
현안으로 떠올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 입장에서도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안에서도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만찬장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도 했다라는 의견도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최소한 사과는 해야지 뭔가 좀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고 하는데 그 강성필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지금 여권 내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늦어버렸 타임테이블상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뭐 탈출구 해법이 좀 있을까요? 탈출구 해법은 여당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오히려 본인들이 탈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안 했잖아요. 이게 전 단적인 분열로 보여집니다. 단적으로 현역들이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보좌관이라고 하더라도 의원님 하지 마십시오. 왜? 만약도 아닐 것 같지만 차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던 내용들이 진짜 현실로 드러나고 유죄 판결이 났다고 하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든지 아니면 꼭두각시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자료가 역사에 남아가지고 아마도 다음 총선 때 족쇄가 될 겁니다. 이걸 국회의원들이 모르겠습니까? 제가 그 본청을 가다가 네. 그 국회의원 의원회관에서 본청을 가는 길 중에 그 지하 알아요. 통로가 있어요. 예. 그 지하 통로를 가다가 국민의힘 쪽 이제 친한 의원을 만나서 모 의원 요즘 거기 분위기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겹불 쬐는 거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겹불 쬐는 거다. 네. 겹불 쬐는 게 뭐야? 그랬더니 아니 지금 바짝 들어가면 타 죽고 멀리 떨어지면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적당한 거리에서 불이라도 쬐고 있어야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 의원께서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주변 사람 관리가 너무 안 돼서 벌거숭이 임금님 같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식적인 사람들일 텐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는 그 시점이 언젠가 올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처리가 지금 사실은 최혜병 특검법도 있지만은 네. 그 세간의 관측에는 더 여권의 이탈표가 많을 수도 있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부터 약간 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가정을 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학의 게임 이론 중에서 치킨 게임, 겁쟁이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 달려오는 차량들이 막 서로를 향해서 달려오다가 겁을 먹는 쪽이 피하면 상대는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게임은 이제 한 가지 게임에 참여를 안 하면 됩니다 원래. 예. 근데 시작이 되면 피하면 지는 거고 달리면 이기는데 문제는 둘이 부딪혀서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치킨 게임인데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이 될까 좀 봤어요. 왜냐하면 3자 구도로 바뀌게 되면 협상 게임으로 넘어가지거든요. 치킨 게임에서 네. 누구랑 누가 손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많이 변하게 돼 있어서 결국에 한 사람 한쪽이 이 전체 게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이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런 구도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하나 있거든요.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예산 심의를 네. 할 수 있잖아요. 국회에서. 최근에 또 대통령실에서 퇴임 후에 뭐 경호 거기 하는데 뭐 2배 이상 100억 이상 든다 막 이런 예산 같은 거는 네. 안 그래도 지금 되게 잘 못해가지고 뭐 4년에 200조 뭐 세금이 뭐 손실됐다. 결손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네. 것들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 밀어붙일 수 있죠. 그래 전액 삭감 검찰 특활비. 가능하죠. 그래요? 네. 그럼 꼭 해주세요. 근데 이제 좀 문제는 보고 뭐냐면 싶어요. 그런 모습을 문제는 시원하게. 뭐냐면 예산이 마지막까지 이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 안으로 그냥 통과돼 버리는 되기 거죠. 때문에 예. 이걸 이제 쓸 수는 있는데 이게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저희가 완벽하게 이걸 마무리를 그렇죠. 지을 수 네. 있느냐 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야 관계 아까 이제 협상 게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재밌게 들렸는데 네. 그 협상 게임 중에 또 이제 하나 일어난 모습을 보면은 어제 국회에서 한석훈 변호사란 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여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네. 여야 대표자들끼리 협상해서 각자 추천한 목끼리 이제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이게 약속하고 달라진 게 아니냐. 그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까? 예. 만일에 그것이 약속으로 인사안이 처리가 된다고 하면 인사안을 국회에서 굳이
저런 천막 뒤에서 하는 그 뭐라고 하죠? 네. 비밀 투표를 할 밀실, 이유가 없죠. 예. 누가 그 찬성을 하고 반대를 했는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제 양측 간에 이 정도에서 문제가 좀 있지만 상호 주고받는 형태로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상황을 보면은 그 저희가 의원총회를 여는 과정 중에서 이거를 부결해라 이런 건 얘기를 안 해요. 다만 의원들에게 맡겨놓긴 하지만 그 서인숙 의원님인가요? 서미화 의원님, 네. 서미화 의원님이 인권위원 나오셔서 출신이시죠. 네. 네. 겪어보니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주장을 아주 명료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그 의견까지 듣고 저희가 이제 본회의장으로 넘어가면서 의원들이 다 생각을 한 거죠. 아니구나. 그러면은 국회에서 막아야지 이 생각들을 하고 각자의 의견으로 부표를 던진 것인데 이걸 가지고 네. 무슨 합의를 한 것을 위반했다는 등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 아까 저 협상 게임 좀 이어받아서 보면은 네. 그 협상 게임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규결이 될 것 같으세요? 글쎄 뭐 지금으로서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오히려 민주당의 힘보다는 여권 내 분열, 대통령하고 여당 네. 대표의 갈등 이런 게 더 큰 어떤 뭐 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뭐 오늘 조사 나온 거 봐도 한 60% 이상, 65% 이상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오늘은 뭐 10%대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까지 뭐 중간 후반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된 데다가 국민들이 저항이 시작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일단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한동훈 책임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올해 그냥 어떻게 넘긴다고 치죠. 근데 뭐 이게 의정 갈등 문제가 그냥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한테 남아있는 건 내년 상반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뭘 또 성과를 낼 게 있겠어요. 지금보다 더 망가지면 더 망가질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여기서 뭔가 결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얘기한다거나 이거는 명분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과 같은 이렇게 민심이 돌아서 있는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한테 확실히 명분이 서 있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얘기를 듣느니 이렇게 민심이 자기 등 뒤에 있다고 생각할 때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 얘기를 하더라도 국정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따르는 또 반발작용이 있으니까 잘 된 거죠, 사실은. 독대 문제나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의 불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면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 민심하고 당심이 60% 이상의 지지율을 준 거는 그래도 윤 대통령하고 뭔가 얘기하면서 붙잡아 주라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치더라도 독대를 안 하는 대통령으로 불통하는 대통령으로 만들면 자기 책임이 피가 돼요. 근데 꼭 윤 독대를 대통령한테. 해야지만 의견을 어필할 수 있나요? 한동훈 대표는 차담에도 거절했다면서요. 본인이 진짜 원하면은 뭐 삭발을 하든 단식을 하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 지금 민생이 힘들고 의료 대란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거지. 꼭 우연의 1대1로 평론가라고 이제 불러야 돼요. 아 저는 그게 되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되게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야. 아니죠, 앞에서는 거꾸로야, 거꾸로. 내가 해볼게 하는데 사실 뒤에서는 되게 겁쟁이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요. 한 대표는 만약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를 대통령하고 왜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었을까? 아까 제가 네.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수사 들어가고 이럴 때 한동훈 대표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봐보세요. 검사장이었어요. 네. 기획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탈원전 수사 끌고 올랐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 기획한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이 상황을 뻔히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을 설득한다고 하면 뭐 굳이 이 상황으로 하자면 형님 내가 다 알잖아 그때 이거 김 여사 이렇게 두면 안 돼. 나중에 가가지고 다 죽을 수 있잖아.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추경호를 한 사람을 중간에다 집어넣겠다고요? 한동훈하고 얘기하기 싫다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밀도 높은 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설득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런 접근이 일단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하고 흉금없이 팍 하고 털어놓고 뭔가 딜을 할 수 있을 만큼 얘기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아예 중간에다 자꾸 넣잖아요. 넣고 다른 사람을 넣어서 난 너랑은 이미 끝났어. 대화하기 싫어.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장희찬 전 최고랑도 잠깐 방송하고 왔는데 뭐 총선 이후부터는 아예 전화 통화도 못하는 안 하는 사이라고 하는데요. 아예 불통. 예. 아예 뭐 연락을 직접 주고받을 수 그러면 하지를 이런 않는다는데요. 상황에서 국회에서 어쨌든 간에 가장 세력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이시니까 당 지도부 같은 네.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와 그러면 그 3자 게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떤 상대방을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의 시각까지 필요는 없는 네.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회 3분의 2 200석이죠. 네. 200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릴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각 의원들, 국민의힘이 뭐 네 분이 일어나서 뭐 각자 의원들이 막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인지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그 박근혜 탄핵 때처럼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를 위시해서 움직이는 의원들이 명확하게 포착이 되고 그 움직임 자체가 반윤석열 쪽으로 딱 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또 이제 그쪽과 또 협상을 해볼 만한 여지가 생기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은 관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관망을 하는 상황이다. 그 강성비 평론가도 뭐 보태고 싶은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돼야지 이 정부의 비위가 드러나서 이 정부가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관건이 이제 지지율이 17%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거에 17%의 지지율이 이명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중요했던 지지율이고 17% 이하로 가면 한 자릿수로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7%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와 공천 개입된 일명 지금 명태균 게이트로 조금 시선이 돌려지는 듯한 것을 다시 끄집어 와서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좀 나온다고 하면 저는 보수의 지지층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의 지지층은 이미 진보와 중도층은 다 마른 행주 짜듯이 다 짜낸 겁니다. 이제 다음 지지율은 분포상, 이제 네. 예, TK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제가 과거에 국회에 좀 오래 있으면서 쭉 보면 통과되기 어려웠던 법들은 항상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나서 그 여파로 넘어집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간호사법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반대하지만 의료 대란이라는 사건이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통과됐지. 통과되는 네. 것이고 여러 가지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런 지금 이미 국민의힘 현역들은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아니 당 밖에 있던 두 사람이 당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당을 망쳐놓고 있다라고 말하는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자들마저도 이것이 넘어갈 수 있는 네. 어떤 트리거가 당겨지면 저는 그때는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릴 것이다. 근데 아까 그 말씀 안 드렸는데 갤럽 조사 오늘 나올 때 3%포인트 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구 경북 지지율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요? 예. 대구 경북이 잘하고 있다가 31, 잘못하고 있다가 60이에요. 대구 경북이 안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지난 2주 전하고 비교했을 때 네. 대구 경북의 실망감이 엄청나게 크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대구 경북은 사실은 이런 숫자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의아하네요. 예. 예. 이 숫자는요. 60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인식 수준은 우리나라 60대 정도, 60대 그 앞뒤 정도 수준의 어떤 보수성을 갖고 있는 수준까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60대도 이 정도까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진보층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60대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대구 경북도 안 지켜주게 되면 윤 대통령은 지켜줄 데가 아무 데도 없는 대통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인 거죠. 지금. 코어 그룹이 무너지면 정치권에선 코어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일단 딛고 설 수 있는 발판이 없으니까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지표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만약에 호남에서 네. 30% 지지율 나오고 당이 무너지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아마 어느 누구도 견디기가 어려웠을걸요. 예, 보태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가면은 네. 국회 이제 국정감사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특히나 이번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 치르는 국감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당에 얼마나 순도가 높은 제보가 오느냐 그리고 증언해줄 사람이 증언대에 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네. 지금 상황이 좀 어떤 겁니까?
우선 뭐 법사위도 그렇고 국토위도 그렇고 이제 여러 상임위들이 증인 채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합의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안들에 대해 합의 처리가 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각 의원들의 역량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1대 국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의원님들의 질의 수준이나 수준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질의를 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접근 방식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들이 좋아져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 증인신문에서 많은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증인들이 와서 그 증인으로부터 필요한 답변을 들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상대가 데려온 증인들 중에서 그 증인들로부터 좋은 증언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제가 지난 국감 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서 종점 변경에서 상대가 데려온 증인들로 인해서 대부분 퍼즐을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중도가 의원들에게 좀 필요하고 네. 제가 볼 때 각 의원실로 많은 제보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저희 의원실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보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소기의 성과를 좀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